2021년 4월 7일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기호 7번으로 등록한 후보는 허경영입니다. 1991년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원 선거에 출마한 것을 시작으로 2007년 대선에 출마했으며 여러 총선에서 창당 후 비례 1번으로 출마했던 인물입니다. 선거비 보전도 받지 못하는 득표율을 보이면서도 번번이 출마해오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이를 통해 얻을 대중적 인지도와 그를 활용한 각종 활동으로 얻을 이익이 보전받지 못할 선거 비용보다 크다 생각해서일 텐데요. 그는 여러 선거에 출마하여 자신의 IQ가 430이라거나 눈빛만으로 질병을 치유한다거나 축지법과 공중부양을 쓸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네. 여러 유명 인사들과도 친분이 있다고 말해오기도 했습니다. 여러 선거를 통해서 이러한 그의 기행들이 화제되어 허본자 따위의 인터넷 밈으로 알려져 있는 그의 이력을 살펴보면 유복한 가정에서 나고 자란 것 같지는 않으며 대외적인 경제활동이 그다지 없어 보입니다만 2020년 총선 때 제출한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서에 따르면 채무를 제외한 그의 재산은 92억 9,105만 4천원입니다. 그를 따르는 소수의 추정자들이 그의 재산 증식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허황된 말과 행동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그저 허언증이 심한 사기꾼 정도로만 인식되고 있는 허경영을 비웃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지사의 지지자들입니다. 이재명이 주장하고 있는 핵심 공약인 기본 시리즈는 허경영이 97년 대선 때부터 일관성 있게 주장해온 공약들과 차별점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번 재보궐선거 허경영의 슬로건은 국가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도둑놈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입니다. 이재명이 늘상 해오던 바로 그 말이죠. 이러한 점에서 이재명에게 맞는 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허경영의 국가혁명 배당금당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호공현입니다. 공지로도 올렸습니다만 2주간 방송이 없었습니다. 각설하고 죄송합니다. 다시 다잡고 방송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짧게 그냥 변명하자면은 그동안 이상하게 대본이 계속 안 써져가지고 좀 괴롭긴 했습니다. 네. 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후원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후원 계좌를 통해서 귀여운 지리님, 빵을 통해서 패독수님 후원해주셨습니다. 청취자 성원 늘 감사합니다. 4월 7일 서울과 부산 두 광역단체장을 포함한 재보궐선거가 있었고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임기 1년짜리 광역단체장 보궐선거라서 그 자체로는 어쩌면 그다지 중요한 선거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민주당 외부로는 이렇듯 내년 대선의 전초전 성격으로 또 민주당 내부로는 차기 대권 후보 주도권 싸움으로 이번 보궐선거는 규정되어지면서 그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다들 이제 굳이 말을 안 해도 체감했던 바죠. 느낌적 느낌으로 이미 보궐이 시작되기 전부터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보통 보궐선거는 그 출구조사를 잘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저도 찾아보니까. 이게 출구조사가 이례적으로 보궐인들 실시된 경우는 2011년 고 박원순 시장이 당선된 그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출구조사가 실시됐었고 웬만해서는 보궐은 출구조사를 잘 실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번 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총 투표하는 유권자 수만 해도 서울과 부산 인구만 따져봐도 거의 한 1,400만 정도니까 전체 인구의 한 4분의 1 유권자 수도 그 수에 이제 수렴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선 1년 전에 이 정도 숫자의 유권자들의 표심을 파악할 수 있는 이벤트라는 게 흔치가 않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 정치적 중요성이 여러모로 이제
뭐 민주당 안팎으로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차기 대권에 대한 어떤 그 바로미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출구조사까지 실시된 그런 선거입니다. 민주당 내부의 이제 차기 대권 주도권 경쟁만 놓고 보자면은 이낙연 대표를 중심으로 한 세력과 이제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세력의 싸움이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하게 되었을 때, 뭐, 청와대와 집권 여당,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 측은 뭐 데미지를 입게 되지만은, 그동안 꾸준하게 정권 심판론을 드러나지 않게 계속 부추기며, 뭐 드러나긴 충분히 드러났지만 본인은 아니라고 부정을 하니까요. 정권 심판론을 그렇게 부추겨왔고, 거기에 편승해왔던 이재명 측은, 그동안 자신이 주장했던 바에 대해서 정치적 명분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뭐, 그리고 이제 그것을 노린 이번 선거판에서의 노골적인 움직임이 LH 사태 폭로였다고 다들 그렇게 인식하고 계시죠. 또 이제 선거 후반 등판에서 선거판에 재를 뿌려댄 그 이해찬의 움직임 또한 그 노림수가 노골적으로 드러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거 패배의 책임론을 부각시키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당 지도부를 전환시켜서 당을 장악하겠다는 그런 노림수죠. 지금 일단 드러난 거 봐서는 지금 4월 16일에 그 원내를 다시 뽑고 5월 2일에 이제 조기 전당대회를 실시하겠다고 하니까 비대위 체제로 가는 이 노림수는 차단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그 기조가 다음 정권에서도 이어지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패배감, 분노, 허탈함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잠식돼가지고 그저 손 놓고 이제 나가 떨어져 있기에는 지금 이 순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대통령 지지자로서 가장 치열하게 싸우고 버티며 결국 이겨내야 할 시절이 바로 지금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 시국을 맞아서 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서울시의 지원을 소소하게 받아왔던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이 오세훈 당선이 정말 생존이 걱정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시의회 다수가 이제 민주당이니까 오세훈 멋대로 날뛸 수 없겠지 싶으면서도 그렇습니다. 최근 백광현TV의 백광현 총재께서 취재한 바에 따르면은 경기도의 여러 공기업이나 재단에 인사 비리로 주장할 만한 인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가장 최근에 이제 백브리핑에서 밝힌 그 부적절한 경기도의 인사는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의 이제 상임이사인 박병국입니다. 용산 참사 시절 경찰관 홍보관이었던 박병국은 청와대로부터 당시 정부와 서울시를 향한 부정적 여론을 돌리라는 여론 공작을 메일로 지시받고 이행한 이력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무슨 연쇄살인 사건 같은 걸로 이제 사람들이 이목을 돌리라 그런 식으로 지시를 했다고 하죠. 그 이후 이제 울산지방경찰청 차장으로 승진했으나 2006년에 수천만 원 가량의 뇌물을 받은 이제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경찰복을 벗었고 그런데도 이제 정권의 어떤 뒤치다끌이를 잘해준 그런 공로를 인정받아서인지 주중 한국대사관에 공사 참사관으로 임명되어가지고 중국에 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 코나와이의 중국 법인 대표로 지내다가 이 양반이 뜬금없이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의 상임이사 자리에 앉게 됩니다. 이 사람 이력 어디에서도 그 시장상권 진행에 대한 전문성을 찾을 수 없습니다. 경찰대에서 행정학, 그리고 이제 플로리다 주립대에서 범죄학 석사, 동국대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양반이 그 코나이의 중국 법인 대표 자리에 간 거는 주중 대사관 참사관 이력이 반영된 거라고 해도 시장상권진흥원에서 이 사람을 무슨 용도로 써먹을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이제 이명박근혜 시절 그렇게 그 여론조작 그 공작에 부역했던 사람으로서는 이 민주당의 지자체당에 쓸만한 그런 인사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경인일보 등의 이제 군소 언론이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동안은 뭐 주류 언론은 좀처럼 이 내용을 다루지 않다가 처음으로 이제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열린 채용 외쳤던 경기도 이재명 후 측근 코드 인사로 도마에 올라. 이건 이제 4월 6일 방송된 매일경제 TV 뉴스입니다. 이제 뭐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2019년 4월부터 경기도는 기존 공공기관 채용 요건이 공무원 출신에게만 유리하게 되어 있어서 민간인의 진입 장벽이 높다는 도의회의 지적을 수용하여 채용 요건을 대폭 완화시킨 열린 채용을 실시합니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자격 완화가 아니라 기준을 폭넓게 적용해서 외부의 유능한 인재가 이제 들어올 수 있게끔 한 거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게 이제 이재명 시기의 코드 인사, 낙하산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 뉴스에서 이제 언급한 수상한 인사로 시장상권진흥원 인사를 이제 거론을 하기는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박병국 상임 인사가 아니라 다른 인사들을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2019년 설립된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의 임직원 현황을 보면,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TF에서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으로 넘어온 인사들이 있고, 이 인사들이 이제 성남시장 시절부터 데리고 있던 측근들이다라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연구원 또한 이재명 취임 이후에 경영부원장 자리가 신설되었고, 2019년 처음 채용된 경영부원장은 현재 경기도 정책공약수석으로, 또 지금의 경영부원장은 성남시장 비서실 인사라고 합니다. 네. 이 경영부원장의 이제 그 자격 요건은 대외적 대응 능력 등이 탁월한 자라고 이제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국감에서 이제 국민의힘 권영세가 이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전국 광역단체 중에서 경기도가 임기제 공무원 비율이 가장 높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이제 임명직이 가장 높다, 낙하산은 막 갖다 꽂았다, 그런 비율이 경기도가 가장 높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현재 이 산하기관 직원들의 채용 비리에 대해서 국민권익위가 조사에 착수한 상태인데, 최근에 경기도는 이 국민권익위가 뜬금없이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죠. 그 협약이 경기도청 측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채용 비리에 대한 조사가 들어간 상태에서 이루어진 업무 협약을 좋게 보긴 힘듭니다. 부정을 덮고 이제 무마하려는 거 아니냐, 그런 의도로 충분히 읽을 수 있으니까요.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중심을 잘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아직까지 그 뒤에 어떤 식으로 흘러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말은 좀 아끼겠습니다. 이 기사에서 지적한 그 인사 이외에도 청년 일자리 재단의 이재명 측근 낙하산 인사라든지, 아니면 경기도 디지털 플랫폼 자문위원장인 황교익, 리얼미터 출신의 경기도 과학경제진흥원 권순정 상임이사 같은 이름만 알려진 전문성이 의심되는 낙하산 인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헛발질만 10년 넘게 계속 해오고 있는 선대인이 경기도 부동산 정책위원장으로 가 있기도 하죠. 이런 사람들을 낙하산으로 꽂는 이유로는 실무 능력보다는 그들의 유명세를 활용한 선전 효과를 노리거나, 앞서 말씀드린 그 부원장 자격 요건으로 명시한 그 대외적 대응 능력이 탁월한 자, 그러니까 곧 언론 플레이와 여론 조작에 능한 자들을 주변에 각종 자리들을 만들어 가지고 앉혀두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이 모든 게 경기도정을 위한다기보다는 이재명의 대권 플랜이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도정에 집중해야 할 도의 재정, 인력 등의 역량을 자신의 대권을 위해 남용을 하고 있는 그런 셈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경기도민이 받고 있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 하라고 도민들이 세금을 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정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뭐 원팀을 앞세워가지고 내부 총질이다라고 비판받는 그런 지금의 현실을 언제까지 그대로 감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민주당 내부에서도 뭐 의원들도 다 안다는데 아직까지도 이해 안 해가지고 비판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는 의원들은 별로 없으니까 말이죠. 이재명이 그 2019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섰을 때 뭐 도지사까지가 끝이라며 일단 찍어달라 뭐 그런 소리를 한 사람들이 있었죠. 지금 이 꼴을 보면은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데 뭐 그 말에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들, 그분들 경기도민들에게 좀 미안한 마음을 가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시에 이재명 반대했던 민주당원 분들께 사과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3월 23일 이재명 팬클럽 그래도 이재명이 출범했습니다. 대표 발기인 1222명으로 준비가 꾸려졌고 이게 뭐 이재명 생일이 12월 22일이라서 1222명으로 꾸렸다고 하더군요. 3월 중 모든 조직을 갖추고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재명은 뭐 자신과 무관하다고 말했습니다. 뭐 자기 팬클럽 자기가 만들었다라고 말하기는 못하겠죠. 뭐 좋습니다. 당장은 무관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팬클럽의 대표 발기인 1222명 중 아니면 또 이제 그 팬클럽 안에서 주도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런 회원들 중에 이재명이 데려다가 한 자리 꽂아줄 사람이 얼마인지 두고 보면은 이게 정말 이재명과 무관한 단체인지 아닌지는 알 수 있게 되겠죠. 이 팬클럽 이름인 그래도 이재명, 여기서 이제 그래도는 그리하여도의 준말입니다. 부정적인 전제 뒤에 그 부정적인 전제를 극복하거나 무시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죠. 이재명의 전과 사범 범죄 이력들, 이재선 씨에게 가한 그 폭력들, 그 밖에 각종 부도덕한 말과 행동들, 뭐 무능함을 유능함으로 포장한 거짓말들, 이재명이 그렇게 저지른 뭐 그리고 지금도 저지르고 있는 모든 죄과들을 못 본 척하거나 뭐 그게 죄가 아니라고 무시하고 이재명이 대통령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이재명이 보여주는 미래가 장밋빛이라고 말을 하는 거겠죠. 이건 그 쿠데타 직전 직후에 박정희를 지지하던 시민층 일부의 지지 행태와 유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그 시절 그 당시 시대적 불만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소한 부정은 눈감 뭐 사소하지도 않지만은 뭐 사소한 부정은 눈 감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목적에 따라서 수단이 정당화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그래도 이재명이라는 이 팬클럽 그 장명은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그런 팬클럽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불만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뭐 다소간의 부정한 자를 수단으로 활용을 해본들 결국은 더 큰 사회적 불만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이건 뭐 사실 그 박정희까지 갈 것도 없이 이 그래도라는 지지 행태는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이명박과 박근혜에 대한 지지가 뭐 그랬죠. 그리고 뭐 거기까지 또 갈 것도 없이 그저께 치러진 보궐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세훈과 박형준에게 표를 준 그 표심의 근원도 그래도 라는 그 심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세훈이나 박형준이 뭐 부정을 저지른 건 알겠으나 아니면 뭐 그게 부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그들을 지지하겠다라고 이제 표를 준 거고 결국 그 결과로 지금 당선이 된 거죠. 다가올 대선에서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로서 그 지지의 연장선상에 있는 이낙연 대표가 그 지지의 연장선상에 이낙연 대표가 있는 저는 그래도 이재명이라는 저 팬클럽의 이름에 대고 이렇게 반박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낙연이라고 말입니다. 반대자들의 반대 이유가
뭐 근거 없는 트집 잡기에 불과하다면 굳이 그것을 반박하면서 이제 그래도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자들의 반대 이유가 사상적, 정책적인 것들이라면 이 역시 반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반박해서 해결될 뭐 일이 아니고 그냥 접점을 찾을 수 없는 대립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그 자체로 반대의 존재 자체를 그냥 인정하고 뭐 니들은 그렇게 반대해라라고 말해버리면 그뿐입니다. 그렇게 이 또한 그래도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지지하는 이유가 그 사람의 살아온 궤적들, 뭐 그가 해온 말들, 행해온 행동들, 그리고 그 결과들을 되짚어 봐서 정당하고 공정했으며 정의로웠다면은 그 지지를 말함에 있어 그래도라는 말은 필요가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지지할 때 그래도라고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할 때 그래도라고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할 때 그래도라고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낙연 대표를 지지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낙연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정치의 대립은 결국 이걸로 정리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와 이제 그래서의 대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립은 영원히 끝나지 않겠지만은 그렇다고 손 놓고 예면할 수도 없을 겁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늘 건강하세요.